두 개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양수동 해석하고 김한진 해석하고 두 개를 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느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달, 조약돌, 그 다음에 일부 조금 이 부분만 좀 차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나 해석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대부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20쪽을 봐주면 돼요. 20쪽. 20쪽. 창립하는 거부터 잘 봐요. 20쪽. 자, 가보자. 여러분 양주동 해석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화 누구랑 누가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찾아보자. 열침에, 일단 열침에는 해석을 좀 여러 가지라는데 문을 열어 젖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커튼을 젖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문을 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선 열어 젖힌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창문을 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그러면 내가 창문을 딱 여니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달아 너 혹시 흰 구름을 쫓아다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달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달에다가 선생님 아마 표시를 동그란 표시를 해놨을까? 동그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요게 하나랑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의 대상이기도 하냐면 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광명의 대상이야. 광명. 빛나는 대상이야. 자, 이 빛나는 대상이 뭘 한다고 하냐면 기파랑의 인품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쫓아다니는,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달은 혹시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여러분 정읍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때 정읍사가 달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 하늘 높이 떠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절대자, 천지신명 이런 의미였잖아. 달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숭고하고 높고 빛나는 존재야. 근데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나는 기파랑을 따라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해외 정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 어떤 가수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가수를 모르더라도 아 잘하나 보다. 약간 BTS가 맨 처음에 그렇게 얘들아 해외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BTS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얘들아 해외에서는 더 알아주니까 쟤네들 뭔가 있나? 아 세계적인 그룹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다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높은 대상이 기파랑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 기파랑이 더 멋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끔 이 작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대상도 어떤 대상이냐면 그냥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높고 숭고한 존재여야 돼. 알겠지? 이 달은 여기 선생님 안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높고 숭고한 존재예요. 그런 대상이 이 기파랑을 쫓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1구부터 선생님 3구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들아 우리 질문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칸이 좀 작아요. 질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왼쪽에다 거기다 그치? 질문이라고 쓰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쓰면 얘들아 이게 우리가 향가는 여러분 몇 단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3단 구성 그렇지 거기에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 기야 기.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줄 가자.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냇물을 보고 있는데 이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이 나리에다가 선생님 네모 표시를 해놨잖아. 여러분 네모 표시한 대상들은 모두 다 기파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파랑의 어떤 모습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냐면 깨끗하고 맑은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깨끗한이라고 써줘. 자, 여섯 번째 1호부터 이 냇물의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내가 쫓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 냇물 기파랑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옆에도 조약돌이 옆에 있는데 이 조약돌을 보니까 이 기파랑이 따르던 마음의 끝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조약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죄벽에도 선생님 아마 네모 표시해놨을 거야. 이 조약돌도 기파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파랑이 어떤 모습을 예찬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조약돌 얘들아 다른 돌과는 달리 뾰족뾰족하지 않고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원만하고 얘들아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예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만하고 그리고 얘들아 돌멩이 맞으면 아파 안 아파? 맞으면 당연히 아프지. 단단해 얘들아. 그러면 이 단단하고 얘들아 강직한 모습을 예찬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단단하다라고 해도 되고 강직하다라고 해도 돼요. 이걸 예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조약돌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 마음의 끝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끝도 기파랑의 마음이니까 선생님 네모 표시해놨어. 그래서 이것도 기파랑의 마음이야. 그러면 이게 얘들아 누가 지금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달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냇물과 조약돌을 봤는데 모두 다 기파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기파랑의 인품을 따라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 5번째부터 8번 미안해 네 번째 줄부터 8번째 줄은 대답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대답이라고 써주시고 기서결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 칸 좀 작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달의 어떤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와, 나도 되게 숭고한 존재지만 나조차도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되게 잘 나타나고 나 이 사람 쫓아다닐 거야. 의지가 되게 강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달의 의지와 예찬이 잘 드러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빈칸이 없어서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의지와 예찬이 잘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줄 가자. 여러분 9번째 줄에 아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거든. 여러분 아으가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낙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9번째 줄에 아으는 낙구예요. 그럼 낙구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 그치? 낙구야 낙구. 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가 못 누울 화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잣나무가 너무 높대요. 잠깐 잣나무 가지야. 잣나무 가지. 그러면 얘가 높다라는 건 왜 높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겨울인데 얘는 절대 그 이파리가 지지 않아. 그래서 소나무나 대나무와 비슷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나무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고전 시간에서 어떤 덕목을 얘기를 해요? 지조절개. 그렇지. 얘도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인품을 지금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냐면 겨울인데도 변함이 없어. 겨울인데도 얘들아 그 추위를 이겨내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고결한 인품이라고 써줘야 돼. 그리고 우리 배웠던 작품 중에서 이런 고결한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뭐가 있었지? 흰바람 벽이 있어라.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남시주 유동 박시봉방이 모두 다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들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거기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설이는 얘들아 너무 춥게 만들어.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물론 얘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춥고 뭔가 얘들아 차갑게 만드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현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실현과 고난의 의미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을 거야. 그치?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대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표현법의 대조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표현법에 하나 더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잣나무 가지 무슨 색이라고? 파란색. 그렇지. 왜냐면 변함이 없으니까 푸른색, 파란색. 여러분 설이는 눈 같은 애니까 하얀색이야. 그럼 흰색하고 파란색이 대비가 되니까 색채 대비가 쓰여야지. 그래서 여기는 색채 대비 하나 더 써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그러면 이 9번째 구하고 10번째 구는 낙구가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어느 부분이에요?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자가 얘들아 문을 쫙 열고 하늘을 봤는데 달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거야. 너무 멋있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달한테 와 달님은 흰 구름을 쫓아서 지금 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달이 아니 나는 저기 새파란 냇물과 조약돌을 봤는데 기파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나는 흰 구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파랑을 쫓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들은 이 화자가 기파랑이 맞아. 이런 인품이 있었지. 기파랑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고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기파랑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화판이요 라고 했을 때 그 화판도 여러분 기파랑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화랑의 우두머리니까 기파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를 모를 정도로 훌륭한 기파랑이요,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그럼 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는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창기파랑과 양주동 해석 말고 김한진 해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김한진 해석이든 양주동 해석이든 모두 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냐면 기파랑이 죽고 나서 이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쓴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차피 죽고 나서 이 작품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양주동 해석이나 김한진 해석이나 모두 다 추모의 의미는 있어. 그런데 아까 양주동 해석을 잘 보면 알겠지만 뭔가 얘들아 죽은 사람을 뭐 그리워하는 모습이 좀 잘 드러나 얘들아?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지. 그러니까 뭐냐면 와 그 사람 너무 멋있어, 나 그 사람 따라다닐 거야, 막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얘들아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치? 근데 추모는 있어. 추모는 있지만 얘들아 전반적인 얘들아 그리움에 대한 추모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 시작부터 얘들아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거기 느껴봄이라고 되어 있잖아. 흐느끼면서 일단 울면서 바라보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일단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막 흐느끼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추모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지, 그치? 그래서 김한진 해석은 추모의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양주동 해석은 추모의 의미가 좀 약하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흐느끼며 바라보니. 그러면 여러분 뭐에 대한 흐느끼냐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흐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리움이라고 정리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금방 선생님 얘기했듯이 추모의 태도가 좀 더 강하죠. 추모의 태도가 강해요. 자, 그러면 이슬이 밝힌 이 달이 그 흰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달에다가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무슨 표시해놨어요? 네모. 아까 선생님 네모 표시한 거는 기파랑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파랑을 얘기를 해요. 얘는 기파랑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차이가 생기지. 왜 해석이 차이가 생기냐면 여러분 세 번째 줄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야. 달이 흰구름을 쫓아서 떠나가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을 왜 썼다고? 죽은 기파랑을 기리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곳을 떠나고 저승으로 떠나간 사람이 누구야? 기파랑이잖아. 그러니까 이 달을 기파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흰구름을 쫓아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봐볼게. 그러면 이 달은 어떤 존재냐면 여기도 빛나는 광명의 존재예요. 그러면 기파랑이 어떤 인품을 드러내냐면 다른 사람들을 반짝반짝반짝 빛내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러러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파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다가 기파랑이라고 써줘 얘들아.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창기파랑과 이제 수업 들어간 거지? 아직 안 한 반도 있어 얘들아? 다 했어?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요게 학교 선생님께서 요것도 김한진 해석도 이거는 기파랑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잘 구분을 한번 해줘. 요거를 양주동 해석처럼 그냥 광명의 대상이고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분 이거는 기파랑인데 양주동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필기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 떠나간 언저리에. 그러면 여기서는 흰 구름을 좀 해석을 해야 돼. 이 흰 구름은 달이 쫓아간 곳이잖아. 그러면 달이 이곳으로 갔으니까 이곳은 여러분 아까 이게 기파랑이라고 했잖아요. 기파랑 간 곳이 어디예요? 저수.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저수.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는 여러분 그 양주동 해석은 그냥 자연물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해석이 조금 달라. 저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차이점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모래가 갈라놓은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요. 자, 일단 여기 모래가 갈라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냇물이 있으면 시냇물도 사실 모래사장이 있어 얘들아. 여기 모래사장, 여기 모래사장이 있거든. 그러면 이 모래를 갈라놓은 시냇물 이런 말이야. 모래사장을 갈라놓은 이 시냇물에 누구의 모습이 있대요? 여기 기파랑의 모습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서리가 아까 나온 새파란 냇물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것도 기파랑이야. 그러면 기파랑이 어떤 모습인지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 단어니까 그냥 그대로 써놨어. 그래서 깨끗한 인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구랑 의미가 똑같은 거냐면 양주동 해성의 새파란 날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기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대. 누구를? 수풀을.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화자가, 이거는 화자야? 화자가 이 모래사장의 이 물가를 보면서 와 기파랑처럼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서 뭔가 희끄부리한 게 보여. 기파랑인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기파랑이 아니라 수풀이었대. 그러면 이 수풀은 기파랑이라고 내가 뭐 하게 만들었냐면 착각하게 만든 대상이야. 그러니까 수풀에다 선생님 네모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파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파랑이라고 착각한 대상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럼 빈칸에 써줘 얘들아. 기파랑이라고 착각한 모습. 너무 그리우니까 막 흐느끼면서 막 왔잖아. 그러니까 그 흐느끼면서 얘들아 그 냇물을 딱 보니까 와 너무 깨끗하네. 우리 기파랑 같다. 근데 저기 기파랑이 보이네. 자세히 딱 봤더니 아 수풀이었구나. 그 이 수풀에서도 기파랑의 모습을 내가 엿볼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의미 차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1구부터 5번째 구가 이게 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기라고 써주시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줄 갈게. 1호 냇물 제벽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호 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1호내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 그 옛날 이 화랑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화랑들이 이 1호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련도 하고 그다음 공부도 하고 거기서 여러분 뭐 합숙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했었대. 그러니까 이 1호내는 화랑들과 관련된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소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형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수련을 했다. 노형에 있는 조약돌에서 내가 기파랑의 마음을 쫓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양주동 해석은 어땠어? 여기로부터 냇물의 조약돌에 있는 기파랑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이론에 있는 제벽기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기파랑이 얘들아 내가 기파랑을 떠올리는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론의 조약돌에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요거는 기파랑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공간. 해석이 좀 다르죠. 그곳에서 나도 뭘 다시 따르려고 하냐면 마음의 끝을 또 여러분 찾겠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는 기파랑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냉문 표시를 해놨어.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막 울면서 여러분 문 밖으로 나섰어. 문 밖에 나섰는데 얘들아 저기 위에 달을 보려고 했는데 이 달은 이미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 버려서 달은 못 보고 냇물을 봤는데 냇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와 기파랑이다. 근데 기파랑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아이고 아니었네 수풀이네. 그리고 나서 이 조약돌 위에 서 있는 내가 스스로 그래 나는 이 조약돌 위에 서서 기파랑의 마음을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의지는 있어. 그리고 기파랑의 모습을 예찬하는 모습이 있어. 그런데 아까 여러분 양주동 해석은 이 의지와 예찬을 누가 했어요? 달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해요. 화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러분 6번째 줄부터 9번째가 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서야 서. 6번째, 8번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가자. 아야. 여러분 이 아야가 누구여야 돼요? 낙구죠. 그렇죠. 낙구예요. 자식까지가 높아 눈이 못 덮을 고깔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까지는 아까랑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 선생님이 기파랑의 모습 그냥 다 개념 다 써놨어. 고결한 지조. 그 다음에 여러분 기파랑을 의미하는 단어야.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여러분 누구랑 대조가 되냐면 눈이랑 대조가 돼. 그치? 그럼 이 눈은 여러분 아까 실험과 고난이었잖아요. 그쵸? 의미를 조금 선생님이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역경, 불의. 그래서 여러분 역경과 불의에 얘들아 맞서는 그 고결한 기파랑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험과 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불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고깔이요. 이건 아까 화판이랑 똑같은 말이야. 다 기파랑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들아 이게 9번째 10번째가 결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얘들아 우리 23쪽에 가서 비교를 바로 해버리자. 자 비교하면 얘들아 이 두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러면 양주동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서결이 3줄, 5줄, 2줄이 기서결 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김한진 해석은 5줄, 3줄, 2줄이 기서결 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래 기서결은 몇 구로 나눠야지? 4,4,2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칸이 좀 부족하지만 옆에다가 좀 따로 써 얘들아. 원래 보편적인 여러분 형식은 4,4,2 형식인데 이 정형성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4,4,2 정형성에서 벗어난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작품이 거의 신라 말기에 쓰여지는 작품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시조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평시조 형식 완전 딱 지켰지. 근데 평시조가 뭘로 바뀌었어? 사선시조로 바뀌면서 내용이 엄청 길어졌잖아. 그것처럼 얘도 여러분 이제 정형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주동 해석에서는 여러분 어떤 성격이 조금 더 강하냐면 둘 다 추모의 이미지는 있지만 근데 나는 따라다녀야지. 나는 지금 기파랑 따라다니고 있어. 기파랑을 따라다니겠다라고 하는 사실 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좀 더 강하고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 사람을 쫓아다닐 거야. 이 훌륭한 사람이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여러분 내가 진취적인 모습이 좀 더 강해요. 근데 김한진 해석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맨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애상적이고 좀 더 추모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강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 자,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또 특징이 또 있냐면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생각 안 나네. 아이씨. 일단 그 아래에 뭐부터 써? 그 아래에 빈칸부터 채워. 일단 여기 차이점 있는 거 그거부터 써. 일단 조약돌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조약돌은 양주동 해석에서 뭘 상징했냐면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김한진 해석에서의 조약돌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하냐면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좀 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생각나. 나 여기 생각나. 생각나. 얘는 대화체를 쓰잖아. 근데 김한진 해석은 어때 얘들아? 혼잣말 한다? 도백체를 써. 맞아. 그래서 대화체랑 도백체의 차이가 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달로 갈게. 여러분 달을 가면 달이 여러분 얘가 누구 역할이냐면 기파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 양주동 해석은 흰구름을 쫓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 숭고한 대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흰구름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화자가 지금 볼 수 있어 없어? 흰구름을 지금 얘가 쫓아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화자가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이야. 근데 김한진 해석은 이미 달이 흰구름을 쫓아서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때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화자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상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달을 상상하며 보고 있는 거야.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좀 해석이 다르지.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기파랑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앞으로 가서 나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샀죠? 자, 나상 가자, 나상. 여러분 나상은 여러분 인물들의 관계를 잘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인물들의 어떤 여러분 인물 제시 방식을 조금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고 시점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소설의 특징들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도 나왔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얘들아 이따 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요거 혹시 정리할 곳 없는 친구들은 구 쪽에다 정리해도 돼. 구 쪽에 선생님이 여러분 거기 노트 해놨잖아.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 아래에다가 보면 더 안 쓸 거거든. 거기 아래다 써도 빈칸 아래다가 조금 써봐. 우리 여러분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 제시하고 인물을 제시할 때 간접적 제시 이렇게 있죠. 직접적 제시랑 간접적 제시. 그러면 직접적 제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물의 성격, 인물의 모습들을 다 누가 얘기를 해줘? 서술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 맞아. 그래서 얘는 서술자의 설명과 서술을 가지고서 여러분 제시하는 방식이야. 서술자의 설명과 서술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 근데 간접적 제시는 그렇지 않아요.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뭘 해줄 거냐면 인물의 행동을 보여주고 대화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들끼리 나누는 대화와 인물의 외양,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해. 그러면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의 입장에서 서술자가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간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방식을 쓰는 거고, 그래서 얘를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고
직접적 제시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대놓고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약간 요약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하고 분석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분석적 제시라고도 해. 근데 이제 간접적 제시는 좀 다르죠. 간접적 제시는 여러분 대화하는 장면, 행동하는 장면, 장면을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장면적 제시라고도 하고 장면적 제시라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문학 작품 중에서 대화와 행동으로만 이루어진 문학 작품이 뭐가 있지? 희곡, 그치? 희곡이랑 시나리오를 우리는 극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맞아, 그 극적 제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 극적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반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극적 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행동하고 대화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쓰이고 전주현 작가 시점도 쓰일 거기 때문에 저 두 가지가 막 혼용해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각각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 선생님이 다 우선 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쭉 찾으면서 한번 지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사쪽으로 가셔서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이런 배경인데 어떤 배경이 두 가지가 나왔어? 여러분 시간하고 계절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시간적 배경하고 계절적 배경이 두 개가 나와요. 시간, 계절.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자, 그다음에 2번 갈게.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칸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고는 했다. 이 편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 이상하게 파릇파릇한 빛을 냈고 그 다음에 다른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 휘감기기도 했다. 집 지붕들은 깊숙하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그럼 여러분 번갯불이 번쩍번쩍 거리니까 여러분 이 별들이 얘들아 파릇파릇 빛난다는 게 얘들아 약간 그런 빛에 번쩍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떤 달 같은 경우도 얘들아 달이 그냥 요리조리 움직여 얘들아? 달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만큼 구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야.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이 껴있으니까 그 달 사이로 얘네가 막 지나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얘들아 날씨가 아주 맑지는 않고 비가 올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비가 올 분위기. 저녁이니까 어둠에 가까워지는 분위기. 그리고 얘들아 좀 여름이지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뭐냐면 차갑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은 되게 축축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 약간 장마철 때 우리 축축하잖아. 그럼 얘들아 사실 축축하면 이 뭐라고 했지? 뭔가 무거운 기운이 쭉 내리는 것 같아서 축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비 올 때쯤 되면 선생님은 사실 온몸 삭신이 쑤셔요.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여기 어깨도 막 결리고. 그래서 저번에 비 며칠 계속 왔잖아. 사람이 얘들아 기운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커지거든. 근데 그러면 기분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여기도 지금 얘들아 장마철에 얘들아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내니까 얘들아 뭔가 계속 차갑고 축축하고 계속 안 좋은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작품 전반에 전쟁에 대한 냉정함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 작품에 뭐뭐 형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작품 전반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빈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렇게야.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이 여기만 나올 게 아니고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도 이 배경과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계속 여러분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땅 위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나란 말 나왔으니까 시점이 1인칭 시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냥 정의 바로 하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바로 써버리자. 자,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적이 일단 조용한 게 뭔가 분위기가 뭔가 얘들아 좀 이렇게 처지는 듯한 느낌이 이걸 원시적 공포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진짜 무서움을 느끼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 아주 얘들아 오래된 정적에 의해서 뭔가 분위기가 싸늘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철은 뭘 하는가에 시선을 둔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그럼 여러분 이 담배는요 무슨 걸 나타내냐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술은 내가 근심 해소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흥취를 고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담배는 무조건 분위기를 형성을 해. 그래서 분위기라고 써줘 얘들아. 그러면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면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그치?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냈다. 그럼 이 철은 자기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쉽게 꺼낸 게 아니야. 고민하고 성찰하고 아주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내부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쵸? 그래서 내부라고 써줄게요. 자, 5번째.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해서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번째는 형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물을 제시하는데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잖아. 여러분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니까 무슨 제시가 돼야 돼요? 직접적 제시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직접적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방 리듬에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다 긴장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판에 큰 소리로 야 여기가 바로 38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 성격 바로 써놨어. 순수하고 눈치 없고 어리숙한 성격을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보여준다는 표현을 썼지? 여러분 무슨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 제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간접적 제시라고 써주고, 일에 나서 일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형을 쥐어봤고 형은 엉엉 울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가끔 찔끔거리고는 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형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매우 매서워요. 단념을 한 거죠. 단념을 하셨고, 어머니는 얘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눈물을 흘리잖아. 아들에 대한 연민이지, 연민. 우리 큰아들 저거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잘 살까 봐 이런 연민이야. 자,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이다. 채모는 얘들아 얼굴 얘들아 체면이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그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미 철 들자부터 이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 있는 데는 쓴웃음이 어리어 있었고, 하얀 살결의 여인 얼굴은 이 쓴웃음이 동생의 오연한 성격과 너무 잘 드러나 있었다. 그럼 여러분 오연한 성격은 여러분 인물의 성격을 대놓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표현이에요? 직접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직접적 먼저 써주고, 그러면 동생은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냉정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생 옆에다 냉정함도 써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10번째 문단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 빈칸 다 채웠니? 근데 선생님 10번째 문단 일부러 안 쓴 거 하나 있거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0번째 문단 3번째 줄 보면 하얀 살결의 여인 얼굴이 혹시 있어? 여러분 이거 누구의 외양이야? 동생. 그치? 여러분 요 외양이 어떤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까칠하고, 그렇지, 뭔가 차가운 모습을 표현을 해. 봐봐, 여러분 우리 혹시 1학년 때 성당기계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거기서도 얘들아 의사가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잖아. 거기 맨 앞에 설명이 어떻게 키가 크고 좀 마르고 얼굴이 새하얗고 안경을 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간접적이지. 그치?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표시 안 해놔도 여러분이 간접인지 직접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간접적 제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 10번째 문단 3번째 줄에 거기 이거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더 써줘.
자, 그 다음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투가 더 서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 천하태평이었다.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되고 51년 가을 제각기 북의 포로가 되어서 둘이 더럽 만났다. 해가 지무려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 만났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7번째 문단에도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고 12번째 문단에도 밑줄 그어놓고 13번째 문단에도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 밑줄 그어놓은 애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해방 이듬해, 사변, 1951년 가을, 시간이잖아, 시간. 그럼 여러분 뭘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거야? 시간의 변화를 주고, 그치? 흐름을 가지고서 얘들아 시장을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괄호에다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줘야 돼. 그럼 12번, 13번 괄호에다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통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쵸?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모두 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공간의 이동을 좀 더 한번 찾아볼게. 자, 우선은 넘어가서 14번. 형은 대뜸 우르골을 터뜨렸고 헐렁한 야잔잔마의 맨머리 바람이었고, 그리고 펄럭펄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펄럭펄럭한 구두라는 건 군화를 얘들아 끈을 꽉 묶지 않았거나 이러면 자기 발 크기에 맞지 않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자, 동생도 한순간 흠칫했지만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이 외면을 했고, 형에 비해서 주제가 조금 그래도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을 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형하고 동생이 어떠냐면 행동도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달라. 그치? 그러면 외양이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행동을. 그러면 형과 동생의 외양과 행동이 대비가 되죠. 그럼 이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 인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간접적. 그치? 이건 빅한 선생님 안 써놨으니까 간접적 제시 한번 더 써줘. 자, 16번째. 10월달 밤이라 꽤 선들선들했다.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하게 뻗어 있었고, 형은 동생 곁에 자꾸 누워서 쿨쩍거렸다. 여러분 이거는 행동 묘사잖아요. 쿨쩍거렸다는 걸 통해서 형이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약간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잖아. 무슨 제시야? 간접적 제시야. 그렇지. 그래서 간접적 또 한 번 더 써주고. 자, 일행 모두 잠들었을 때 경비병들도 사라진 불 곁에 앉아서 잠들었고, 하늘 한복판에 이따금 끼룩끼룩 밤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문장의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한 문단에 한 문장씩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짧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자,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유해를 배웠어. 그 유해에서도 얘들아 문장이 되게 짧으니까 무슨 문체를 사용했다고 했었는지 기억나? 결체야. 여러분 문장이 짧으면 간결체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체에다가 간결체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 유에서도 얘들아 바로 죽기 직전까지 그 뭘 부각을 시켰어? 긴장감. 그래서 여러분 문장이 짧으면 속도감이 빨라지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만연체 방식을 사용하여 막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이거는 문장이 길게 서술하는 것을 얘기를 해. 그 여기는 문장이 길게 서술되고 있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만연체가 쓰이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 갈게요.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고,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덩어리를 동생과 나눠 먹었고, 그리고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옆에 우리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자. 형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형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요. 맞아요. 근데 점점 형의 거리감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원산에 와요. 그럼 아까 여러분
춘천에서 처음 만나고 원산으로 오게 된 거지. 계속 공간의 이동 들어가는 거야. 자, 이날 밤에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내렸다. 근데 우리 아까 가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시간의 흐름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다. 여러분 형의 이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걸 통해서 드러나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간접적 제시야. 그렇지. 자,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진 않고 이렇게 홀트 소리를 지켜렸다. 저거 봐, 저기. 에이, 다들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덧 양덕으로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양덕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 이제 많이 써놨으니까 거기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다. 자, 하루하루 수월이 지나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는데 산도 들판도 눈이 잔뜩 덮여있어. 그러면 완전 한겨울인 것 같아. 그치? 경비병들은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 천진한 아이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경비병들은 겨울이니까 어때? 되게 따뜻하게 보내잖아. 근데 여러분 이 포로들은 따뜻하게 아마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형이 되게 순수하니까 어떤 거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선망의 눈빛을 보이다가 근데 날로 형은 풀이 죽고 가는 거야. 왜냐면 이 경비병들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적응하지 못한다. X 표시해줄 거야. 자, 어느 날 밤에 이등도 경비병도 모두 잠들었을 때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그쯤에서 이렇게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야, 그 새끼 생각난다. 마음이 좀 좋았대. 야, 여러분 요거는 앞에서 우리 앞부분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밥을 얻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밥을 준 경비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상까지의 얘들아 경비병은 그래도 인간적인 경비병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양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경비병도 바뀌는데 되게 비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를 딱 하겠지 형이. 그치? 자, 나는 원래 다리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지 않니? 그거 좀 요즘 이상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형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거라는 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극적이라고 딱 써주고 자, 그리고 해주기 웃었다. 동생은 놀라서 돌아보니 어느덧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가누며 철성아, 여기 흠석은 너무 춥다.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댔디야이. 야, 칠성아 내 다리 좀 이상한 것 같다야. 동생의 눈에서는 이미 동생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럼 여러분 동생은 왜 눈물을 흘리냐면 형에 대한 연민이죠. 연민. 혹은 여러분 형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 형에 대한 연민과 걱정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형은 벼랑간 두 눈이 이렇게 휘둥그러져서 왜 휘둥그러졌을까? 동생이 울어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막 얘가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야. 그치? 동생 얼굴을 보면서 왜 우니? 왜 울어? 왜 그치지 못하겠니? 이러면서 도리어 자기도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형도 동생도 서로가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서로가 울잖아. 그러면 여러분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은 완전 가까워졌다고 보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완전 가까워진 거고 그럼 만약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가 생겨난다고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인물의 심리나 얘들아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리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형은 건강이 악화가 된 거야. 그 건강이 악화된 게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암시해 주는 거죠. 안 좋은 일 있을 거야 라는 암시를 해주는 거야. 혼잣소리에 풀도 없었다.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으면 무단히 왔구만서도 그만도 걷지덜 무단히 걸었으만도. 그래서 주위의 경비병을 힐끔 겼는지를 해보였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일부러 안 썼거든? 여러분이 표시를 해줘야 돼. 여러분 지금 46번에 겼는질에다가 네모표시 한번 해줄래? 자, 얘들아 여기에 왜 네모표시를 하냐면 형은 아까 얘들아 38선 넘을 때 한번 봐봐봐. 와 여기가 38선이다 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위치 없다라고 해서 우리 성격을 찾아줬잖아요.
형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기 시작을 해요? 눈치를 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형이 눈치가 선천적으로 아예 천성 자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두 가지야. 형이 얘들아 지금 이곳에서 얘들아 눈치를 본다는 건 그 정도로 경비병들이 비정하다는 거. 경비병들이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여러분 전쟁은 한 인간의 이런 천성, 한 인간의 이 본성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비정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전쟁의 비극성, 참혹함,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형이 여러분 이제 어떤 눈치를 보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얘들아 이게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 48번으로 넘어갈게. 48번 가자.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형은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고 나서 해발적 웃으면서 야 내가 무슨 소리라니, 네가 집에 갈 때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 빠졌어. 여러분 형이 다시 말을 번복해요. 나 너 혹시 집에 가면 혼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하잖아. 그러면 말을 번복한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여러분 동생이 걱정할까봐. 이거고, 두 번째는 누구가 죽고 싶겠어요.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이 소망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아니야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간 나름의 일말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자. 한참 뒤에도 동생의 어깨를 끌어 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형은 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동그란 표시 한번 해주고. 자, 바깥은 바람이 새었다.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고 열고 닫고 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이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54번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이 포로들이 자고 있는 데다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문도 없어가지고 거정문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퍼득퍼득거리는 그런 문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번의 환경. 자, 2번 인물들의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들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이 또 울고 동생이 울어. 그 다음에 얘들아 59번으로 바로 갈게. 59번 며칠이 지날수록 혈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게 되었다. 그만큼 비극적 결말에 가까워지는 거죠.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고 평소에 형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낯짝. 이 조심스러운 낯짝이 아까 누구랑 의미가 똑같아. 견눈질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둘레를 두리번거리면서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제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는 않았다. 근데 어디서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게 들리면 흠칫흠칫 놀라기는 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개 짖는 소리가 뻥뻥 이런 소리잖아. 아니면 왈왈 이런 큰 소리들이 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형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어차피 여러분 학교에서 다 수업을 했으니까 결말을 먼저 얘기를 하면 형이 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형에게만 적용되는 특이 케이스였을까? 이 총 맞는 게? 아니었겠지. 뭔가 얘들아 이 포로들의 무리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냥 길가에서
가득 다 싸댔을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어때야 돼? 내가 등 뒤에서 총을 맞을지 몰라 라고 하는 얘들아 그 긴장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또 뭔가 얘들아 큰 소리만 나도 무슨 소리 같은 거야? 총소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형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된 거야. 왜냐면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걸 아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이미 목격을 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형이 이렇게 놀라고 말도 없고 형이 얘들아 이렇게 행동이 변화를 했잖아. 이거 선생님 빈칸을 안 만들어놨거든. 행동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만큼 여러분 이것도 전쟁의 얘들아 그 비극성 여러분 전쟁의 얘들아 그 비정함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의 비정함 때문에 형에 대한 형이 행동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형이 우는 게 아니라 동생은 참다 못해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형은 왜 우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그런 형이 더 서러워서 더 흐느끼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다가 이제 빈칸 채울 수 있겠다. 아픈 다리 때문에 형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자. 그날 밤 바깥에 한방눈이 내렸다. 여러분 우리 유에서도 눈이 쫙 깔려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맨발로 걷잖아. 그 눈도 얘들아 피 흘리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그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줬지. 똑같은 기능이야. 한방눈의 기능은 형에게 닥친 시련을 여러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극적인 여러분 그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가 입을 댔다. 자신의 죽음을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나 형이라고 하지 마라. 여느 때답지 않게 숙성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울지도 말고 꼭 모른 채만 해. 동생은 일부러 야 눈이 내린다. 여러분 동생이 누가 했던 말을 따라해? 형, 그치? 형이 했던 말을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능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러 여러분 형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건 형이 너 혹시 형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형의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거야. 일부러 여러분 지금 형의 그 죽음의 가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형이 뭐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형이 불안해하고 형이 걱정하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결말의 분위기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형성해요. 암시해요. 맞아. 형성하고 암시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71번 가자. 형아 정신 차려. 여러분 동생은 형을 이제 온전히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심리적 거리감이 아예 없어야지. 없어요. X. 다음 페이지.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져서 0에 달하다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뚝 찌르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러분 툭 찔렀던 건 어저께 대화를 나눴던 말의 신호예요. 뭐 하지 말자? 아는 척 하지 말자. 그치? 그래서 거기에 아는 척이라고 써줘. 형의 걸음을 주의해보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렀고 형은 앉은 채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떼버툭대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형이 죽는 이 모습 보세요. 인간의 자비는 일말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경비병은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저 새끼 언제는 내가 죽이지?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얘들아 잔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형이 이렇게 순수한 형이 세상을 뜰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75번 갈게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변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경비병도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 거야. 그치? 그게 전쟁이 만들어낸 효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철의 이야기란 대강 이래했다. 그럼 여러분 철의 이야기로 돌아왔으니까 어디의 이야기가 됐어요? 이용 외부 이야기가 됐어요. 여름 날씨란 변덕도심에서 한 큰 소나기가 내릴 것만 같던 서편 하늘의 구름이 어느덧 씻은 듯이 없어졌고 온 하늘에는 별들만 새파랗게 깔려있고 초일의 달이 한복판에 허전히 걸려있다.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집 지붕들은 깊숙하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땅 위에는 차단한 이 정적이 흘렀다. 근데 여러분 이 배경 아까 맨 처음 시작하는 배경이랑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작품에 얘들아 그 차갑고 뭔가 얘들아 정적이 쌓여있고 뭔가 얘들아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뒷부분 줄거리. 철은 나에게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는지를 물어봤대. 이게 얘들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성찰이에요. 이건 좀 이따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생이 만포진의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교육에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칠성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이 옳은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칠성이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 뒤에 거 일단 해보자. 요거 뒤에 거랑 우리 국어 대가리도 해볼게. 그러면 우리 그쪽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그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인데요. 액자식 구소가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는지 하나 더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뒷부분 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봅시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형이라는 사람의 그 모자람인가 둔감이라는 것은 그 형의 둔감이라는 게 어떤 표준에 의한 의례적인 몸짓이라던가 상냥스러움, 소위 상대편의 눈치껏 적응하고 냉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그러니까 형은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지. 뭔가 좀 약간 순수하고 정말 얘들아 누구보다 뭔가 얘들아 눈치 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치? 그거를 이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 사람을 둔감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런데 동생은 그러지 않았다. 그 표준에 의거해서 생활해 나가는 그 마음의 긴장을 한창 잃지 않았다. 그 결국 그 일정한 표준의 울타리 속에서 민감하다던가 우아하다던가 교양이 높다던가 앞날이 촉망된다던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물론 얘들아 형이 좀 약간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동생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도 되게 컸을 것이고 본인 또한 아 나는 형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를 엄격하게 표준으로 완벽하게 맞추면서 살아갔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둔감하지 않게 살아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런 표준에 의해서 큰아들을 단념했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했다고 보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 둔감이라는 뜻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누가 더? 내 이름에 어릴 때는 칠성이었다. 근데 여러분 형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형은 그렇게 모자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얘들 그냥 지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사람인 거잖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누구를 얘들아 걱정하면서 죽었어? 동생.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동생을 위하는 이 사람이 과연 둔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자기는 형이 얘들아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 형이 죽어가는 걸 눈앞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형이 총을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그걸 내버려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형처럼 여러분 동생을 위해서 얘들아 말리는 이 형의 모습이 과연 둔감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삶이 과연 옳은 삶인가를 이거는 얘들아 사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단순히 여러분 전쟁에 대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주제가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 여러분 주제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거기 빈칸 채워보자. 주제의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액자식 구조는 여러분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내부 이야기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 피해자가 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 칠성이가 자기가 철이가 칠성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삶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성찰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자식 구조가 시점 변화를 주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자, 한번 보자. 만약에 1인칭 시점으로 계속 갔다면 그의 얘들아 심리, 즉 정서, 일단 내면이 아주 잘 드러냈겠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 내면이라고 써줄게. 그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는 있지만 형의 모습이나 전체적인 여러분 이 사건 전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건 전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상은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10쪽으로 갈 거야. 여러분 10쪽에 가서 제목의 의미만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제목.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인데 이 벌거숭이한 모습은 어리숙하지만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형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거기 아래 빈칸에 써주자. 나상 이꼴 형. 나상 이꼴 형이야. 자, 인정. 형은 동생은 평상시에 똑똑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으로 대조적인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걸 성찰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극한 상황의 표준에 의거해서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살아야 했던 동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표준에는 어긋나지 미달되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애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형의 모습이 옳은 것인지 이거가 성찰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희생당하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의 소중함을 제시한다. 여러분 삶의 성찰이 중요하다 이런 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을 우리는 무슨 작품이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를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선생님 진짜 늙었다. 이제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이씨 무슨 소설인데 실존주의. 아이씨 제가 얘네가 실존주의 소설이야. 아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다 진짜. 그래서 이건 빈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런 소설들을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국어 대가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혹시 파수꾼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도 이강백 작가가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수꾼도 촌장이 정말 100% 나쁜 사람이야? 아니어서 촌장은 여러분 그 독재 정권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다에게 파수꾼 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 내 모습이 이런 비슷해. 그 말이 그 거짓인지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일단 불의를 보고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 그럼 파수꾼 다는 100%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파수꾼 다도 여러분 이걸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능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인물들이 다 양면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도 인물들이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찾아줘야 돼. 장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김도 장단점을 갖는 거고 운전수도 옳은 말을 할 때가 있고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를 잘 구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가보자. 두 명의 창고지기 자항과 김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항과 달리 이렇게 김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항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의 성격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대비가 되면 여러분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뭐가 유발돼야 돼요? 갈등이 유발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과서 앞부분 쪽에는 여러분 사실은 이 자항과 기임의 갈등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 자, 그리고 이 김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에 따른 달인과의 만남을 좀 더 열중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임의 성격이 좀 더 나와. 기임은 사실은 되게 불성실하고 여러분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냐면 여러분 달인과 노는 게 더 좋아. 이성과 노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본능대로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얘는 불성실하고 본능대로 욕망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 욕망에 충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불성실, 본능, 욕망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자항과는 반대되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쵸? 부정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죠. 그쵸? 자, 그럼 가자. 창고를 나가고 싶어하는 김은 다링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서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장은 잘못 나가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지금 앞부분 줄거리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희곡이잖아요. 희곡. 희곡은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직접적 제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무슨 제시만 있어야 돼요? 간접적 제시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간접적 제시에 왜 극적 제시란 말 썼는지 이해돼 얘들아? 여기는 서술자가 없으니까 간접적 제시만 나오는 거야. 자, 가보자. 창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고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창고는 여러분 첫 번째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창고 밖과 단절된 공간이죠. 창고 밖과 단절된 공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 개인들이 더 넓은 공간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렇게 창고 아닌 아주 좁은 공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가 있는 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봐. 공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되게 좁은 의자 하나에만 딱 앉아서 내가 일할 공간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뭐냐 이렇게 분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화에서의 오히려 개인은 더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다음 다시 가자.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아니 이렇게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 제발 보내야 해요. 둘이 얘들아 지금 편지를 보내네 마네 하면서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나타난다. 자, 운전수. 아니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너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사람이라고. 그럼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부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부품처럼 했던 일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복하는 게 기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 여러 트럭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와 상자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서 싣고 정거장에서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이 둘밖에 내가 안 만난다고.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이름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도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 안에서도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 절대 얼굴을 마주칠 수 없어.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끼리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단절이라고 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네모 표시해 놓은 애들이 있을 거야. 그치? 장, 운전수, 딸기코, 외눈깔. 그죠? 여러분 장이나 김은 성만 드러내죠. 성을 어떻게 길게 늘려가지고 부르는 이름만 들어가고 운전수는 어떤 이름이야? 직업이 이름처럼 쓰이는 거야. 그치?
딸기코하고 외눈깔은 별명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모 표시한 이 인물들의 이름들은 사실은 여러분 진짜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산업화에 사람들이 익명성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익명성이 얘들아 사람들의 뭘 드러내냐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내 이름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름이 없이 A, B, C, D 이런 식으로만 이름이 붙여진다면 이혜은이라고 하는 고유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고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개성을 잃어버린 여러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장하고 운전수는 준해만에 준해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일단 반복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만 넘어갈게. 일단 열 번째 문단을 가자. 아니 부속품 상자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근데 상자들이 한 군데에 나와서 여러 군데 흩어지냐, 여러 군데에 나와서 한 군데로 모여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우리가 어땠다고 확실히 알 수는 없지. 그럼 여러분 운전수나 장은 자기네가 하는 일의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표시해 주세요. 자신들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모름에 동그란 표시해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하나의 부속품, 계속 부속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 여러분 그냥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이 부속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약간 객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내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농경사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 오늘은 내가 물을 주고 내일은 씨앗을 심어야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거 그냥 얘네들 물 한 번 더 뿌리고 내일 씨를 심어야지. 씨를 심을 때도 원래는 작년이랑 다르게 내가 배추는 얼마나 심고 물을 좀 다르게 한번 심어볼까? 추수는 한 이제 9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조금 얘네들이 햇빛을 잘 받았으니까 8월 말에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A부터 Z까지 다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얘들아 보기랑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는 그 예시거든. 자, 근데 산업화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나는 오늘 원래 1000개를 만드는데 오늘 800개만 만들어야지. 이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공장에서 하루 동안 얘들아 할당량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하는 노동자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얘들아 어떤 주체성이 하나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 부속품처럼 살고 있고 오히려 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단절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얘들아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기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 보기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산업화에서는 내 스스로의 그 의지나 아니면 주체성이 갖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장과 김과 운전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사람의 모습을. 알겠지? 이 사람의 모습을.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자, 아니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때문에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리. 그게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는 기계죠. 무슨 기계라고?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 다링은 사실 지금 이거를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결과를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나 세모 표시한 애들 옆에 설명된 거 한번 봐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어때요? 예측할 수 있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한 게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네. 왜냐면 얘들아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드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무의미한 게 된 거고. 자, 운전수의 모습을 한번 봐보자.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뭐 만들진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얘들아 거기 화살표 표시에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가자. 그래서 장의 편지를 허공에 들면서 두 조각을 찢으며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너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게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거는 운전수가 되게 옳은 말을 한 거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운전수는 그렇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그 성실함이 오히려 여러분 무슨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영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지금 문자를 몇 개를 받았냐면 문자를 꽤 많이 받았거든. 교육청에서도 문자를 받고 뭐 학원 연합회가 있어. 학원 연합회에서도 문자 받고 얘들아 지금 막 전국으로 막 문자가 계속 와. 학원 원장들한테 마약 그 음료 학생들 사이에서 그게 있으니까 핫한 뉴스예요 여러분. 여기다 서울에서 애들이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는 약이래. 근데 그 약이 얘들아 그 마약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야. 그 마약 음료를 먹고 애들이 금단 증상이나 뭐 애들이 이상하게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엄마들도 왜냐면 애들이 갖고 왔으니까 그냥 마시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음료에다 막 섞어가지고 준 거야. 막 시음에도 주고 그걸 막 팔기도 하고 막 이거 지금 난리가 나서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음료를 어디 가서 시음에 가서 먹지 말라. 시음회에서 먹지 말아라. 그다음 애들 사이에 이상한 음료나 이런 껍데기들 있으면 그런 거 쉽게 믿고 먹지 말아라. 막 이거 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근데 그 범인들 잡혔거든. 근데 그 범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위에서 뭘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만들었대. 자기 열심히 만들었대. 자기 자항이랑 똑같은 거야. 자기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산 거야. 근데 그 결과가 애들한테 마약을 공급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운반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운반한 애들이 다 대학생들이야. 근데 또 학교도 또 괜찮은 학교들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 괜찮은 애들이 걔네들도 몰랐대.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처럼 뭔가를 했대. 그래서 돈 열심히 번 거야. 걔네들은 돈 열심히 벌었지만 뭐가 된 거야? 마약 공급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내가 내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결과를 모르고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성실함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항아 너도 어떤 결과를 알고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알고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인슈타인이 이런 원자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근데 그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야. 그걸 그냥 물리학적으로 발견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얘들아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나라에서는 어떻게 쓴 거야? 전쟁 때 썼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내가 그럴 의도로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연구한 거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그 연구한 결과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을 못한 거잖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산업화에서는 무조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과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밑줄 쳐놓은 말들의 이런 의미들을 예시로 생각해서 좀 기억을 해 얘들아. 왜냐면 시험 문제 풀 때 말이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그 말이 사회에 이렇게 성실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미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해. 자, 그 다음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항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밖에 알릴 필요가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 그냥 덮어두라고. 자네 창고 속의 자네는 그냥 그 배짝이 편한 거야. 그럼 여러분 운전수는 어떤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타인의 이런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 자항은 여러분 지금 성실하게 이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진실을 알리는 건 좋아. 근데 그 좋은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상황에 무관심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운전수의 모습이에요. 자, 18번째.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면 아니 이 서류는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를 보면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수가 아니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 안 했거든. 그런데 구청에서 호적을 떼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 버젓이 살아있단 말이야.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상자나 옮겨. 그럼 여러분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자항과 여러분 이 운전수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류에 대해서 자항은 신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전수는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항이 얘들아 신뢰를 하는 이유가 사회가 이게 서류가 잘 돌아가야 잘 적혀져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운전수는 아니 이렇게 부조리한 게 있어. 사회가 이렇게 서류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게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20번째. 자항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이렇게 창고 바깥으로 운전을 한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줄줄 말아서 그리고 침대맡에 낡은 짐가방을 꺼내 물건을 담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기임은 창고를 떠날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각오를 했어요. 떠날 각오를 한 거예요.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남아서 살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모두 담으면서 이거 우리 무조건 다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다링의 이 말에서 이 대화에서 다링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욕심이 매우 많다.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 꺼냈던 걸 다시 꺼내놓으면서 아니야 반절만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임은 장을 배려하는 성격인 것 같아. 아니 둘이서 쓰던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 반쪽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자항과 운전수 손수레의 그 자항과 운전수는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트럭에 상자 다 옮겼어. 너희들은 짐 안 싸고 뭐 했지? 짐이라니? 그렇게 됐어. 나 오늘 창고 속을 떠난다고.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좀 서운하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우리 몇십 년 됐을 거야.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창고직이었지?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 잘 살펴줬어. 나 의무덤이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진짜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엄마처럼 잘 챙겨주기는 해. 근데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그걸 약간 이제 계모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항을 설명하는 별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임이 뭘 하게 되냐면 기임이 얘들아 이제 창고 안에서 바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를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가보세요. 창고 안은 기임이 이곳을 자기는 떠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창고 밖은 여러분 이곳에 가면 기임은 얘들아 자기가 마음껏 얘들아 즐기면서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운전수의 삶을 한번 봐봐. 운전수도 얘들아 산업화에 그 분업화되어 있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운전수의 삶을 통해서도 밖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해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밖이 희망적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김이 그래도 얘들아 이 사회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 단절된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김의 태도에서 뭐의 모습이 들어가냐면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에 대한 저항하는 태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항상 인물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김은 불성실하고 욕망덩어리지만 그리고 세상에 뭔가 저항해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모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거 다음 부분은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니까 15번째 페이지로 가. 15번째 쪽에 가서 40번을 보자. 나 내 물건 잘 모르겠어 군뱅아 네가 좀 골라줘. 아니야 쓸만한 게 있으면 네가 모두 가져. 그럼 이러면 장은 사인을 배려하는 성격이야. 너 이 창고에서 혼자 살 텐데 아유 내 걱정하지 말고 먼저 골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침대 밑에 스웨터를 꺼내서 너의 생일날 주려고 했던 건데 헤어지는 날의 선물이 됐군. 근사한데 와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여러분 다링의 이 말은 다링이 어떤 성격을 보여줘? 욕심 많은 거. 그렇지. 자,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아니요, 가져가요. 이건 뭐죠? 북어대가리죠. 이거는 일단 술을 자주 마시는 김에게는 해장을 해야 되는 애라서 꼭 필요한 거야. 김에게는. 그건 가져가세요. 그건 꼭 필요할 겁니다. 북어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 두고 보면 알 거야.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서 자항에게 준다. 난 너에게 이거밖에 줄 게 없고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래, 언제나 네 곁에서 내 곁에 두고 볼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여러분 57번으로 가세요. 김과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항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김을 본다. 그럼 여러분 북어대가리도 그 많던 북어대가리 중에 하나만 남았어. 그리고 이 넓은 이들 창고에서 자기만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북어대가리는 혼자 남겨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항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58번. 이 창고 앞에 상자들 어떨 거야? 내가 창고 안에 좀 넣어줄까? 그럼 여러분 김은 떠나기 전에도 얘들아 자항을 계속 배려해 주잖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치고받고 맨날 갈등을 했어도 우정을 쌓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쌓은 자항에 대한 마지막 배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게 즐겁다는 듯이 김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그럼 여러분 환호성 동그라미 웃음소리 동그라미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가는 소리 경음기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들은 아주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소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창고는 조용해져요. 그러면 창고는 조용해진다는 건 이 소리와 창고 속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청각적인 이미지에 대조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빈칸에 대조라고 쓰고 이 대조가 여러분 자항의 외로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항의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소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장, 식탁 앞에 힘없이 앉는다. 늙고 허약해졌고 그는 식탁 위에 있는 북어대가리를 보았다. 그래 너도 나처럼 머리만 남았구나. 그럼 얘들아 머리만 남았다는 건 이 녀석들 통해서 얘와 북어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주면 되지.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보면서 여러분 자 얘를 이렇게 마주봐요. 이렇게 마주보는 행위는 뭐냐면 이 북어가 나 같은 거야. 그러면 나의 모습을 이렇게 성찰하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북어랑 마주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행위는 이게 성찰의 행위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이건 빈칸을 안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찰의 행위라고 써주고 거기 밑줄 긋고 얘들아 어디냐면 두 손으로 북어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보며 이게 성찰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어대가리에 밑줄 긋고 똑같은 기능 고르세요 하면 성찰의 매개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찰의 매개체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를 말해보렴. 네 눈엔 나를 어떻게 보이니? 오랜 나날 내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난 행복했어.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면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라면 이 창고 속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러면 이 북어를 성찰하고 나니까 자기의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거지. 일단 빈칸에 써줘.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생긴다. 부고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이 잘못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뭘 해요 여러분? 다시 인식의 전환을 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빈칸에 신념이라고 써주세요. 순수의 신인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면서 다시 삼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서류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신뢰해. 그렇지. 제자리에 상자들을 얼른 옮겨라. 정확하게 싸. 틀리면 안 돼. 단 하나도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선 안 돼. 그러면서 일단 무대가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자아는 뭘로 일하려고 하냐면 자기의 신념대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아의 모습은 첫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하지만 냉철하게 성찰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찰이라고 써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찰은 하지만 냉철한 객관적인 성찰은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누구하고 누구에서 찾아요? 서류와 상자에서만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화의 완전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7쪽에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선생님 뭐 안 넣은 거 있어? 성실함. 그거 성실함. 자, 여러분 17쪽에 여러분 이것도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건데 앞에서 여러분 자한과 김이 여러분 그 서류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반복적인 일에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물들 간의 갈등을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고, 갈등 써주고. 자, 그럼 부거대가리의 상징적 의미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이것만 더 정리하면 돼 얘들아. 자, 가자.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실용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한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이 너무 많은 여러분 이것도 현대인이야. 생각이 너무 많은 현대인.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몸통이 있어요 없어요? 부거대가리가? 지금 몸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성,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건 삶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 이 본질을 잃은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자앙의 모습과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국어대가리까지는 다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요거 세 개 얘들아 복습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